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자은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46번째 시간으로 수필과 생각의 뿌리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필과 생각의 뿌리 김시현 1. 생활과 철학. 사람들 가운데는 별다른 철학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날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대지의 행복이냐 소크라테스의 고뇌이냐를 물었을 때 대지의 행복 쪽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할까. 그래서 차라리 돼지가 될지언정 생각을 버리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 그만큼 생각은 고뇌를 동반하고 그 고뇌에서 철학이 나온다. 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공통되는 원리 같은 것이 발견된다. 그러나 생각의 반복만으로는 철학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을 통합 정리해서 앙금을 거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지식의 축적을 곧 자기 철학으로 오인한다. 지식이 철학을 낳는 기초 역할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철학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철학적인 지식은 기동성이 없다. 지식의 한계 안에서 사물을 판별할 수는 있지만 자기 철학으로서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 샘물과 주전자에 물을 두고 양을 측정했을 때 샘물은 한정없이 계속해서 흘러나오지만 주전자의 물은 곧 바닥이 나고 끝이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각기 나름의 깊이에서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철학이 체험과 생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행동 이전에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서 생각을 하고 행동이 끝난 뒤에도 생각을 한다. 그러한 생각의 반복과 축적과 관리에서 철학이라는 수확물을 얻는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깊어서 한 가지를 통해 다른 여러 가지까지도 추리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더 깊은 철학이 있다. 철학이 무엇인가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말할 자격이 내게는 없다. 또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다만 생활 속에 철학이 있는 철학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을 때 어떤 사태 또는 문제의 저변에 깔려있는 근원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물의 근원에는 공통되게 존재하는 뿌리가 있다. 여기 나무가 있다고 하자. 무성한 가지와 잎은 모두 줄기에 연결이 되고 그 줄기는 더 아래에 있는 뿌리로 이어진다. 이때 뿌리는 어떤 힘으로 생명을 유지하느냐 했을 때 또 그 아래에 있는 존재를 찾아야 한다.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 또는 그 종말에 철학이 있다고 하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가 될까? 그래서 철학은 근원, 바탕, 본질, 핵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은 사색에서 얻어진다. 용광로에 쇠를 넣고 달구와 녹여서 껍질을 버리고 알맹이만을 얻었을 때 그것을 철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용광로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철학이 있다. 어떤 문제를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철학의 양과 질과 깊이가 결정된다. 사랑의 문제, 돈의 문제, 고독의 문제, 늙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등에 부딪히면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해야 한다. 그 생각의 반복에서 철학이 떨어진다. 인간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 사건은 각기 양상이 다르다. 교통사고가 주위에서 수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빈틈없이 똑같은 두 가지 사건이란 있을 수 없다. 동기, 양상, 다친 정도, 치료 과정, 분위기 등 그때 그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 그런데도 교통사고의 원인을 몇 가지로 묶어서 정리할 수는 있다. 그것에는 공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주의, 과속, 신호위반, 고장 등이다. 이때 네 가지의 원인이 되는 그 아래의 원인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올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이냐에 이르게 된다. 인간이란 무엇이냐고 되면 그것에 이미 철학이 기다리고 있다. 신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어떤 철학자는 사물의 제일 원인이라고 대답했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인간의 역사는 끝없는 토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위의 대답은 얼마나 명쾌한 철학적인 표현인가.
생활은 철학을 낳는다. 생활 가운데서 저항을 받고 마찰을 일으키고 갈등을 겪을 때 철학은 잉태된다. 생활이 없으면 철학도 없다. 학문으로서의 철학도 생활에서부터 나왔다. 그것들이 체계화되고 논리화되어 철학이라는 방대한 한 분야를 건설하였다. 따라서 철학은 생활의 부산물이다. 부산물이면서 결과적으로는 근원과 건강과 뿌리가 되어서 인간의 생활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정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나무의 잎과 꽃과 가지들이 뿌리에 의해서 관리받고 있는 이치와 같다고 할까? 문학과 철학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꽃은 예술이고 뿌리는 철학이라고 말한 미학자가 있다. 뿌리에서 시작한 나무는 가지를 거쳐 끝에다 꽃을 피운다. 꽃은 향기와 빛깔과 조화된 형태를 갖추어서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그 모양으로 예술작품도 정서라는 향기에다 형식이라는 형태를 갖추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그 창조 과정에서 예술작품은 주제를 많이 문제 삼는다. 주제란 무엇이냐 하니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나타내려는 의도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의도가 대부분 철학적인 과제와 연결을 가지고 있다. 주제가 곧 철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제를 있게 하는 바탕에 철학이 있다. 그래서 어떤 철학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작가의 주제는 한계를 가진다. 몇 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의 가지가 뻗고 잎이 돋아서 한편의 소설이 되고 수필이 된다. 그렇게 볼 때 소설, 수필은 주제의 현현물이다. 주제에다 향기와 색깔과 모양을 갖추어 한 송이의 꽃을 만든 것이다. 만들었으면서 주제 따로 형태 따로가 아니고 그 속에 주제가 녹아서 하나가 된 것이다. 이것을 일러 형상화라고 하는 것 같다. 주제 또는 철학을 형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된다. 그렇게 볼 때 생활은 철학을 낳지만 반대로 철학은 예술을 낳는다. 철학에서 싹이 트고 과학이라는 가지를 거쳐서 예술이라는 꽃이 핀다. 한편의 소설이 이루어지자면 과학이라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듯이 예술 창작 과정에는 과학적인 사고 형식이 있을 수 있는 일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개화가 된 꽃에는 과학도 아닌 완성품으로서 꽃이 있을 뿐이다. 그 꽃 속에 철학도 과학도 함께 녹아 움직인다. 철학이 없는 예술은 씨앗이 없는 과일과 같고 씨눈이 없는 무정란과도 같다. 앞에서 나는 생활 속에서 철학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것은 뒤에 말한 철학에서 예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다. 철학을 형상화해 놓은 것이 예술이라면 철학과 예술은 정신과 육체의 관계라고 할까? 육체와 의상, 옷의 관계라고 할까? 그리하여 생활에서 얻어진 철학이 다시 형태를 갖추어서 예술이라는 생활로 환원된다. 생활로서의 환원이 무엇인가? 그것이 곧 형상화이다. 주제 또는 철학을 상상이라는 힘을 빌어서 제2의 생활을 창조해 놓은 것이 예술이기 때문이다. 예술을 체험의 재구성이라 말한다. 플라톤이 예술은 자연을 모방한다고 말한 것도 체험의 재구성을 이야기한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것들이 곧 인간 생활의 실제를 닮았다고 느낀다. 작가의 상상에 의해서 문학, 시나리오이라는 작품이 창작되고 그것이 영상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인 생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형상화된 예술은 그래서 작가의 철학, 주제, 이 생활로 재현된 것이 된다. 재현되었을 때 그것은 작가의 상상을 거쳐서 있을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해낸 의도적인 생활이 된다. 2. 문학과 사상. 사상과 감정을 문자로 표현한 것을 문학이라고 말한다. 이때 사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사상은 곧 철학인 것일까? 아니면 일상의 단편적인 생각도 사상이라고 해서 되는 것일까? 작년 한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다. 앞에 많은 군중이 둘러서서 구경거리를 보고 있었다. 작년도 궁금해서 그 속을 뚫고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60대의 남자 노인에게 20대 여인이 삿대질을 하면서 덤벼들고 있었다. 이유인적 서로 양보하지 않고 꼿꼿하게 앞만 보고 길을 걷다가 부딪힌 것이다. 20대 여인은 몸이 약해서 넘어지고 손에 상처까지 입었다. 여인은 왜 사람을 밀치느냐고 항의했고 60대는 나는 똑바로 걸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삿대질을 받은 노인은 죄인으로 보였고 여인은 피해자로 보였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구경꾼은 어느 편이 될 것이냐에 문제가 있다. 유교 사상, 유교 도덕에 젖은 사람은 젊은 여인이 나쁘다고 하리라. 노인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고 부딪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처를 입은 여인에게 동정이 가는 사람은 고집스럽게 부딪히기까지 한 노인을 나쁘다고 하리라. 여기에서 사상이라는 성격의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사상은 신념, 신앙, 저의식 같은 것이라고 할까? 철학보다도 더 아래에서 철학을 조종하기도 한다. 사상은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 여인에게 장유유서라는 철저한 질서식이 있었다면 노인과 부딪힐 수가 없다. 어려 젊은 사람이 옆으로 비켜서야 한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구경꾼 가운데는 누가 옳으냐에 대한 선악판별이 일어나지 않고 막연히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 가운데는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없는 사람도 있다. 사상은 한번 내면에 만들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사물을 판단하려 한다. 판단뿐 아니고 사상의 부피에 따라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노인과 여인의 싸움을 바라보다가 어떤 사람이 여인을 나무라면서 싸움을 중지시켰다고 하자. 그 중지시킨 행동은 성격이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성격을 발동시킬 수 있는 힘은 그의 내면에 쌓인 사상의 힘이라고 보아야 한다. 동일한 어떤 사태에 부딪혔을 때 철학 또는 사상을 가진 사람과 내면에 그러한 준비가 없는 사람과는 바라보는 눈에 차이가 많다.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사건만 해도 그렇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통된 생각도 있지만 다른 생각도 있다. 공통된 생각 중에서도 그 격렬성과 심도에서 또 차이가 많다. 그것은 체험과 사색의 갈등과 견문에 따라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흔히 사상이라고 하면 자유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등 하는데 주의가 붙을 정도이면 한 시대를 움직이게 하는 큰 조류가 되었을 때이고 그렇지 않게 평소의 생활 속에도 수없이 많고 작고 큰 사상이 사람의 판단과 행동을 규제하고 있다. 문학에 있어서의 사상과 감정을 문자로 표현한 것 했을 때의 사상이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싶다. 소설 이방인은 흔히 실존주의 문학이라는 말을 한다. 작품의 주인공은 뜨거운 햇볕이 신경을 건드리니까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인다. 양로원에 있는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애인과 어울려 해수욕을 한다. 부모가 죽었을 때는 커피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마시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커피를 마신다. 어머니의 장례 행렬 속에 섞여 걸으면서 상절하고 해야 하는 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햇빛 때문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어머니가 죽었는데도 왜 눈물이 나오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나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나. 주인공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죄도 아니고 부도덕도 아니다. 왜 그럴까? 그 대답은 실존주의의 사상에 있다. 현재의 삶 자체만을 문제 삼을 때 인간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도덕도 법률도 제도와 풍속도 다 인간이 있고 난 후의 문제들이다. 그런 것은 여러 사람이 살기 위한 방편물일 뿐이다. 그래서 단독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찾아 들어갈 때 거기 보이는 것은 죽음의 바다 위에 놓인 자신의 생명뿐이다. 그 앞에서 다른 무엇이 중요하랴. 인간의 존엄성을 극단으로 찾으려는 사상이 실존주의를 낳았다고 한다. 그것은 인간의 권위 밖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보호 사상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